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8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스위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의 약자라고 해서 스위프트. 우선 국제금융망에 대해서 좀 앞서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왜 이런 검토가 좀 중단이 됐었는지,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토를 중단했다라고 보도한 게 독일 신문입니다. 독일의 네. 한델스블라트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왜 중단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만약에 러시아를 갖다가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을 시킬 경우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방이 주도하는 이 스위프트를 벗어난 새로운 결제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려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EU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제재 방안은 러시아의 은행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일단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은 일단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나서서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걸 갖다가 검토하는 걸 갖다가 지금 중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블룸버그도 역시 지금 이 스위프트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완전히 제외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는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독일 신문의 보도를 갖다 뒷받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러시아를 갖다가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스위프트를 벗어난 결제, 국제 결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달러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국제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43%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유로화가 31%고 파운드화가 6%, 그리고 일본 엔화가 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폐의 국제화에 정말 노력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숫자만 보면은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역내 거래가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아직도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상 달러가 이런 또 지위를 좀 차지하게 된 데는 기축통화라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세계의 석유 거래 모두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네.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 간의 밀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밀약을 갖다가 성사시킨 사람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사우디는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한다, 이게 결정이 되면서 말하자면 기축통화에다가 이 원유 결제, 원유를 안 쓰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달러가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산유국으로부터 이 원유를 사올라 그러면은 제대로 못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란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액 결제를 한다든지 그것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유를 수입을 못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 파고드는 게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볼 적에 굳이 달러로 결제 안 하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중국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달러 지위에 대해서 또 국제 또 결제 통화로서의 입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또 중국이 달러 제국에 또 이제 도전을 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바인데,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내 아는 분한테 이 돈을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는 은행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보낼 바꿔야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보내면 바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전자지급으로 쏴주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CBDC가 물론 암호화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 암호화폐하고는 뭐 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같지만은 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송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CBDC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아닙니까? 네, 그렇죠. CBDC가 만약에 제대로만 사용이 된다면은 굳이 달러를 매개로 한 국제 결제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무역 거래에도 이 CBDC를 쓰겠다는 건데, 중국과 거래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네. 그리고 일부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CBDC로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 CBDC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뜨거운 전쟁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뭐 좀 국제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통용될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 원자재만 있고 뭐 네. 특별히 이 다른 뭐 팔만한 물건도 없고, 그런데 굳이 달러로 결제할 거 없이 중국이 뭐 좋은 가격으로 자기네들 준다. 원자재 사간다면은 그 위안화로 받아서 그렇죠. 필요한 물건 중국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일부 한정된 나라에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국제 결제의 기준 통화가 되는 데는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가 말하자면 이 뭐 환율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통화여야지 되는데, 네. 중국은 아직은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자본시장도 아직 열려 있지 않고요, 완전하게. 네. 여기에다가 환율도 사실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환율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2배로 절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믿고 국제 결제의 기준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국제 결제 통화에서 달러를 대신할 만한 통화가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위프트에 이어서 좀 달러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와 함께 또 중국의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에서의 테슬라 차량을 오토파일럿으로 켜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는 일어난 지 꽤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사고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갖다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넜고요. 그러다가 네. 마주오는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빚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하면 우발적 살인 사건이다 해서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이 죄가 사실상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인지 이거를 밝히는 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 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차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죠. 없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 자율주행의 단계를 우리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눈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4단계, 5단계가 이 차량이 자율. 운전 주체가 되는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사람이 운전 주체가 되는데 다만 이 보조 자율주행 기능? 네. 기능이 보조 기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도 네. 말하자면 2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갖다가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실수로 신호등을 건너가 가지고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혔다 손치더라도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은 네. 속도를 줄인다든가 제동을 그렇죠.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향, 네. 방향을 바꿔서 뭐 정면으로 피해간다든지? 충돌을 좀 피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내지는 앞으로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이렇게 살인죄로 재판에 넘어감에 따라서 테슬라도 책임의 일단을
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 이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좀 따지고 본다면은요, 미국에서는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테슬라의 FSD, 사실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죠. 완전 주행 차량으로 그 자율주행 네.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그러니까 운전 보조 기능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쓰는 용어를 보면은 오토파일럿 네. 내지는 FSD. 그럼 거의 진짜 자율주행인 그러니까 것처럼. 그 말만 놓고 보면은 네.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그렇죠. 자동 항법 장치로 날아가듯이 차가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테슬라 차량 관련해 가지고 이 오토파일럿 켜놓고 있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럼요. 미국의 도로안전교통국이 2016년 이후에 이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두 26건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테슬라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왜 구독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내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이 차량은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차량을 만드는 회사, 제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최근에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오토파일럿 기능 혹은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을 때 뭐 교통사고의 책임이 사람한테 있냐 아니면은 그냥 자동차로 넘어가느냐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만약에 교통사고 책임도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단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이 상품화돼서 네. 그런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뭔지 아십니까? 왠지 책임이 없어지니까 보험일 것 같아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그러니까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운전을 하는 그렇죠. 게 아니죠. 그냥 술을 차에. 마시고 차를 타든 네. 아니면은 거기서 책을 보든 아니면 누워서 자든 네.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하면 운전자가 지금 네. 말씀하신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내가 무슨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보험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 자동차 제조 회사가 그렇겠네요.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을 드는 네.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하늘을 날아도 네. 말하자면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개발이 돼가지고 시내를 달린다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아니, 사고가 날 수. 뭐 홀이 이제 그렇죠. 파였다거나 네. 뭐, 네. 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자율주행 차량이 내는 사고를 갖다가 돈으로 보상을 해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보험금으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에 보험료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대략 사고율이 네. 0몇 %대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완전 자율주행 내지는 오토파일럿 뭐 FSD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왠지 이제 대리기사 분들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과 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슬로베니아가 대만 대표처를 설립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총리 야네스 얀사 총리가 인도 방송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대만은 국제 기준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네. 서로의 영토에 무역 대표부를 앞으로 개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뭔가 네. 하면 대만을 국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 대만의 주권을 인정을 한 거고 네. 중국이 늘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의
배치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동안 또 뭐 1대1로 사업에서 굉장히 공을 좀 들여온 국가이기도 한데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중국이 유럽 쪽에 공을 들이면서 중부 유럽,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 17개 국가들과 합쳐서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7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네. 경제 협력체인데 네네.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슬로베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상업항인 코포항이라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네. 이 코포항하고 중국의 닝보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 협정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유대를 상당히 돈독하게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슬로베니아가 돌아서게 되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상당한 충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만과 무역 대표부를 좀 설치를 하게 되면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리가 밝힌 거는 뭔가 하면은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하고 서로 무역 대표부를 설치할 거다. 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역 대표부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이렇게 외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타이베이 대표부냐 타이완 대표부냐 이 차이인데 네. 타이베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네. 차이니스 타이페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지방 정부 내지는 뭐 독립된 이 조직으로 보는 거고 타이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네. 별도의 국가로 지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총리가 인도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후에 다른 국가가 하는 것하고 같은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타이베이 대표부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터뷰상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 대표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얼마 전까지는 좀 같은 문제로 리투아니아와 또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11월 달에 이 타이완 대표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하고 네. 갈등을 빚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두 나라가 서로 수교를 하고 있었는데 리투아니아하고 중국이 그 대사의 급을 낮추고 그리고 또 이 비공식적인 지금 경제 제재를 리투아니아에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슬로베니아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리투아니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해봤자 별로 얻는 이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럽의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사실 그 슬로베니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유럽 연합의 네. 회원국입니다. 네. 근데 이 유럽 연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개별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뭐 딱히 부딪히는 네. 갈등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홍콩 보안법 이후에 유럽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서 홍콩 보안법이 있었고 신장 위구르 관련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서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전랑 외교라 그래가지고 말을 좀 너무 함부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럽 쪽에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둘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